1990년대 이후 초고층 건물은 아시아의 시대를 맞는다. 이제 세계 건축물의 전시장은 미국에서 두바이로 옮겨왔다. 세계 최고층으로 지어지고 있는 버즈 두바이. 지상 160층으로 지금까지 존재했던 세계 최고층 높이보다 200m가 더 높다. 하지만 최종 높이는 지금까지 비밀에 붙여져 있다. 세계 최고층의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두바이의 랜드마크로 총 공사비 8억 8천만 달러가 투자되는 버즈 두바이는 사무실과 호텔 그리고 고급 주택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예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들이 사무실 하나의 용도를 가진 고층 빌딩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카고의 시어스 타워, 스탠다드 오일 등이 그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무실과 호텔, 그리고 주거 공간이 합쳐진 복합 용도의 고층 빌딩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고층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는 것일까? 초고층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데에는 수백 가지의 첨단 테크놀로지가 요구된다. 그중 많은 부분들이 바람의 극복과 관련돼 있다. 고층 빌딩의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입니다. 사실 고층 빌딩의 저항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것은 무게도 아니고 심지어 지진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바람이 불어 물체를 지나갈 때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바람은 일부가 한쪽 방향으로 또 일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이는 건물을 잡아당기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빌딩이 옆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바람이 건물에 부딪히면서 소용돌이를 만들고 이때 건물과 바람의 진동이 맞아떨어지면 건물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네를 탈 때 그네의 진동에 맞춰 팔을 구르면 그네가 더 멀리 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빌딩을 지나치는 바람이 조직적으로 잘 불게 되면 그네를 타는 아이처럼 빌딩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다리를 교차해서 차게 되면 그네를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빌딩이 올라갈수록 폭의 변화를 주거나 빌딩 앞은 직사각형으로 밑부분은 정사각형으로 하는 식으로 변화를 줘서 바람을 교란시키는 일입니다. 바람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쳐 구조 설계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높이가 30m인 건물과 90m인 건물을 비교하면 높이는 3배지만 바람의 영향은 9배 정도로 증가한다. 따라서 초고층 건물의 구조 설계는 바람의 영향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 대부분의 거주 빌딩을 보면 좁고 깁니다. 구조공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빌딩은 아주 튼튼하지만 바람이 넓은 면으로 부딪히고 빌딩이 얇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저항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3개의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2개의 날개는 바람을 잡고 나머지 3번째 날개는 바람에 저항하는 버팀목입니다. 삼각형 구조와 함께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건물 모양과 다양한 각도의 변화는 바람을 잡아준다. 버즈 두바이의 경우 삼각형 구조는 지름 1.5m의 쇠말뚝 192개와 두께 3.7m의 삼각 날개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위에 올라갈수록 달라지는 각각의 건물 높이는 바람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폭풍에도
안전한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바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고층 건물의 시도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세워지고 있는 이 건물에는 바람을 잡아주는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다. 최상층인 65층에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안으로 들어가면 커다란 물탱크처럼 보인다. 실제로 이 안에 600톤 정도의 물이 채워진다고 한다. 물을 이용해서 진동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물이라는 성질은 외력에 밀렸을 때 일시적으로 정지하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질량이 급물의 저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진폭도 줄어들게 되고 진폭이 줄어들다 보니까 진동 가속도 자체도 그만큼 속도가 줄게 되는 것이죠. 장치의 모형을 보면 U자형 관에 물이 채워져 있다. 같은 충격을 줄 때 물탱크를 올려놓은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것이 이른바 TLCD로 불리는 진동 제어 장치다. 엄청난 물의 무게가 건물의 흔들림을 잡아준다. 건물의 상층부가 움직이면 물은 제자리에 있으려는 힘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런 원리로 건물의 흔들림이 30-40% 정도 감소된다. 그렇다면 초고층 건물에 가해지는 바람의 영향은 실제로 어떤 정도일까? 고개를 숙여주세요. 대형 태풍을 발생시키겠습니다. はい、大型台風を発生させます。 일본 도쿄에 있는 방재센터에서 방문객들이 대형 태풍을 체험하고 있다. 초속 30m의 강풍이다. 지지대를 잡고도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바람이다. 그런데 초고층 빌딩은 이런 대형 태풍의 2배에 해당하는 초속 60m의 바람을 견뎌낸다. 바람 외에 초고층 빌딩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는 지진. 하지만 최근은 진도 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개발되고 있다. 철로가 휘고 산사태가 날 정도의 강진을 초고층 건물은 어떻게 극복하는 것일까?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초고층에 진동을 제어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다. 일본 최고층인 69층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도 그중 한 곳이다. 이것은 바람에 대한 영향을 재현한 것입니다. 랜드마크 타워는 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지진보다는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빌딩은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데요. 제진 장치로 인해서 진동이 최소화됩니다. 랜드마크 타워 위쪽은 호텔이기 때문에 호텔에서 쉬고 계시는 손님들도 계셔서 가능한 한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제진 장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바람으로 인한 건물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진동 제어 장치는 건물의 옥상층에 설치돼 있다. 이것이 제진 장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커다란 노란색의 부품이 강철로 만들어진 추다. 이 강철추가 제진 장치의 핵심인데 170톤이나 되는 무게로 건물의 흔들림을 잡아준다고 한다. 후쿠오카 타워에도 같은 종류의 진동 제어기가 설치돼 있다.
후쿠오카 타워의 높이는 234m. 남산의 서울타워와 비슷한 높이다. 철골과 유리로만 이루어져 있어 일반 초고층 건물에 비해 가볍기 때문에 흔들림에 취약하다. 더구나 태풍의 이동 경로상에 놓여 있어서 타워를 완공하자마자 태풍을 맞이했을 정도다. 하지만 상층부에 설치한 진동 제어 장치 덕분에 후쿠오카 타워는 태풍으로 인한 흔들림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다. 타워 상층부에 있는 진동 제어 장치는 무게가 약 30톤 정도. 타워 전체의 무게 3,000톤의 1%에 해당하는 무게다. 이 무게로 지진 에너지를 흡수해버리는 것이다. 무거운 줄을 스프링에 연결해 설치하면 건물의 진동 방향과 반대로 힘이 작용해 건물의 안전성이 높아진다. 물을 이용한 진동 제어 장치와 같은 원리다. 진동 제어에 이용하는 재료가 액체냐 고체냐에 따라 각각 TLCD와 TMD로 불린다. If tall building construction stopped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반에 고층 빌딩의 건축이 멈췄는데 당시까지 고층 빌딩은 주로 사무실용으로 강철 구조를 이용해서 북미 지역에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달라졌죠. 주거용으로 콘크리트를 사용해 아시아나 중동 지역에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에 일어난 변화가 상당히 놀라운데 이 콘크리트는 예전에 우리가 보던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강도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1990년대 이후 초고층 건물의 비약적 발전은 국내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63빌딩과 같은 이전의 초고층 건물이 주로 사무용이었다면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에는 주거 기능이 강화됐다. 구조 역시 철골 구조에서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로 바뀌었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진동 제어 장치와 함께 초고층의 발전을 가져온 핵심 요소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강도 콘크리트는 40메가파스칼, 엄지 손톱만한 면적으로 4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뜻한다. 200톤까지 하중을 가할 수 있는 기계를 이용해 콘크리트의 강도를 비교해봤다. 일반 콘크리트의 경우 5초 만에 금이 가서 더 이상 실험이 불가능했다. 반면 80메가파스칼의 콘크리트는 800kg의 압력을 훨씬 지나 1.3톤까지 견디다가 단번에 폭발했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다량의 시멘트가 들어가고 이들과 골재들을 잡아주는 각종 화합물들이 혼합된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초고층 건물을 안전하게 하는 동시에 공기 단축을 가능하게 한다. 강도가 높기 때문에 천정을 받쳐주는 철골 구조물을 따로 만들지 않고 콘크리트만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로 지지대가 없어도 안전한 이른바 무량판 구조다. 무량판 구조란 보시는 바와 같이 기둥하고 슬라브로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가 없기 때문에 공기 단축이 상당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초고층 건축물 시공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층을 올리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3일 시공의 신화를 만들어낸 것도 이 무량판 구조다. (3일) 시공의 첫째 날은 지상에서 미리 조립한 철근을 설치하고 둘째 날은 벽과 기둥, 바닥의 형태를 잡아주는 거푸집을 만든다. 셋째 날,
거푸집 안에 고강도 콘크리트를 붓고 12시간이 지나면 거푸집을 다음 층으로 밀어 올린다. 일반 콘크리트는 거푸집 제거가 2주일에서 4주일까지 걸리는데 고강도 콘크리트는 아주 빨리 마르기 때문에 3일 시공이 가능하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초고층 건물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데에도 사용된다. 건물에 무겁고 단단한 거대한 벨트를 만들어주는 이른바 아웃리거 공법. 이때 사용되는 것이 고강도 콘크리트다. 즉, 건물의 특정층에 가장 강도가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배치해서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역도 선수가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해 허리에 두꺼운 벨트를 차는 것과 같은 이치다. 송도에 건축되고 있는 이 건물에는 33층과 60층 두 곳에 아웃리거 공법이 적용돼 있다. 이렇게 공법과 소재, 설계 분야의 기술 발전은 초고층 건물의 도전을 좀 더 높은 곳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 현재의 기술만으로도 200층의 초고층이 가능하고 2020년 무렵엔 500층의 기술이 확보된다고 한다. 하지만 초고층 건물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우선 빠르고 안전한 엘리베이터다.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최근 분속 900m까지 와 있다. 분당 900m라고 하면 시속으로는 60km 정도의 거리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수직으로 운동하다 보니까 수평거리로 다시 계산한다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고속 전철인 KTX가 가진 제동 능력과 발진 능력을 가진 그러한 최첨단의 기술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일 빠른 엘리베이터는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의 엘리베이터였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전망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최고 속도가 분속 750m로 표시된다.時速で 45km。これが今最高速です。で30減速して。そうですね。ちょっと69층까지 올라가는데 불과 4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というもう40秒。高速あっという間ですね。 이런 속도라면 1k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올라가는데 1분 30여 초가 걸린다는 얘기다. 초고층 엘리베이터의 또 다른 고민은 경제성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많이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도쿄의 뉴타운으로 재개발된 록번기 힐즈. 이곳에 자리 잡은 모리 타워에는 엘리베이터 역사상 획기적인 엘리베이터가 등장했다. 복층 구조의 엘리베이터다. 일반 건물에서는 짝수층과 홀수층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운행하지만 이곳에서는 두 대의 엘리베이터를 위아래로 연결해 짝수층과 홀수층을 동시에 운행하고 있다. 고층 건물의 경우 엘리베이터 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리타워에는 2층 구조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많이 오가는 출퇴근 시간 등에 홀수 짝수층에 동시에 타고 내릴 수 있어
엘리베이터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사실 초고층 건물의 역사는 엘리베이터와 함께 해왔다. 1850년대 안전장치가 있는 엘리베이터가 발명되면서 5층 이상의 건물이 지어졌고 수압식 엘리베이터는 10층 이상을 가능하게 했다. 2km의 초고층을 바라보는 지금 엘리베이터는 또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도시는 이제 초고층을 넘어 하이퍼 고층의 시대, 수직 도시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만약 이곳이 1km가 넘는 하이퍼 고층의 숲으로 바뀐다면 인류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지난해 착공에 들어가 2010년 완공 예정인 시카고 스파이어 빌딩은 수직 도시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시카고 스파이어는 사무 공간이 전혀 없는 순수한 주거용 건물로 지어진다. (150층) 높이에 모두 12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약 142층 위치에 진동 제어 장치를 갖추고 있는데 1200톤의 이 장치가 빌딩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그 위에는 조그만 삼각형 모양의 전망대 공간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 그곳에 서면 지구가 둥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파트에서 지구가 둥근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SF 영화에서나 보았을 법한 풍경이 이제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초고층 건물이 가져올 삶의 변화. 많은 사람들은 초고층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오르고 있는 기름값과 교통 체증 등이 사람들을 도시로 모여들게 만들어 과밀화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보다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보다 많은 공원이나 보다 좋은 교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 도시로 불러들일 것입니다. 교통 체증과 기름값 상승 외에도 사람들을 도시로 불러들이는 요인은 여러 가지다. 도시는 여전히 양질의 교육과 문화, 복지, 의료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고 따라서 삶의 질은 도시에서 살 때 보장된다. 자동차의 보급과 함께 쾌적한 환경을 찾아 도시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도시로 몰려들고 있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초고층 건물은 에너지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초고층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초고층 건축 붐이 일고 있는 부산광역시. 월드 비즈니스 센터의 솔로몬 타워, 해운대 관광 리조트, 부산 롯데월드 등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이 3개나 들어설 예정이다. 주거용 건물로는 80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도 건설 중이다. 모두 3개 동에 12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 아파트 안에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과 복지 관련 공간을 많이 할애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가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는 3, 40층의 빌딩을 9개나 10개 정도로 해서
2m에서 6m 간격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계속하면서 시 관계자와 계속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 더 높이를 올릴 수 있다면, 예를 들어 60층짜리라고 하면 5개의 빌딩만 세우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빌딩의 옆을 틔워 지상의 녹지 공간을 더욱 넓혀서 일반인들에게 유용한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발상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는데, 빌딩을 더욱 높게 세우면서 이를 통해 주위를 더욱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채광이나 공기순환이 잘 되게 했습니다. 즉, 일반 아파트가 아닌 초고층으로 세웠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었고,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활용 공간이 얼마 남지 않은 현대 도시에서 초고층 건물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1, 2km에 이르는 하이퍼 고층 건물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미래 초고층 건물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는 듯 보인다. 중국 광저우에 짓고 있는 제로 에너지 빌딩이 그 사례다. 현재 중국에서 펄 리버라고 하는 제로 에너지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게 마루와 천정의 복사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신선한 공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를 단지 환기용으로 쓰지 난방이나 냉각용으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기를 데우는 것보다 마루나 천정을 데우는 것이 난방에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적용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에너지를 빌딩 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에너지를 외부에서 산다고 가정했을 때 대부분의 발전소는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이미 전달되는 과정 중에 손실되고 맙니다. 풍력 발전으로 에너지를 차체 조달한다는 아이디어는 바람이 많이 부는 광저우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것이다. 건물 중앙에 바람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여기에 풍력 발전기를 단다. 지금까지의 도시가 소비하는 곳이었다면 미래 초고층 건물은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도시 생활이 근교에서 사는 것보다 더 친환경적이듯이 고층 빌딩도 더욱 친환경적입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우리는 또 다른 초고층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텐진 공원 한쪽에 자리 잡은 비탈진 정원. 그런데 반대편은 고층 건물이다. 건물의 한 측면을 정원으로 꾸민 것이다. 건물에 자리 잡은 정원의 넓이는 5,400평방미터. 110종 4만여 개체가 자라고 있다. 수만 가지의 식물이 어떻게 건물 위에서 자랄 수 있을까? 전부 다 인공 토양입니다. 아쿠아 소일이란 인공 토양이죠. 이 흙은 가벼운 데다가 물도 아주 잘 빠지고 또 반대로 물을 가지고 있는 보습성도 강합니다. 이 흙 덕분에 뿌리가 자라나도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여기까지 자라나면은 여기 빈 공간으로 뿌리가 나오게 돼서 수분이 없어져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아쿠아 소일의 무게는 일반 흙의 60% 정도다.
건물이 받는 하중 걱정도 없고 보습성이 좋아 전망대에 내린 비가 1층까지 내려가는데 약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 아쿠아 소일과 건물 외벽 사이엔 공간을 두어서 뿌리가 콘크리트를 균열시킬 우려도 없다. 또 아크로스 건물 내부는 자연 채광으로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의 초고층 건물 안에서 나무가 자라고 숲이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도쿄 시내에 있는 파소나 그룹 본사. 이곳은 건물보다 건물 안에 있는 농장으로 유명하다. 지하 2층에서 수십 종의 꽃과 채소류가 자라고 있다. 햇빛도 들지 않는 이곳에서 어떻게 식물들이 자랄 수 있을까? 그것은 백색, 파란색, 오렌지색 등 다양한 인공 광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에는 고압 나트륨 램프와 메탈 할라이드 램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합함으로써 자연광에 더 가까운 빛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파장을 조합함으로써 파장의 폭을 확대시키면 재배할 수 있는 식물이 더욱 많아지죠. 인공 광원을 활용하는 덕분에 이곳에선 1년 12달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고층 건물에 이런 농장을 만든 이유는 농업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한다. 방문객들이 원하면 농장 한쪽에 만들어진 계단식 논에서 직접 모내기를 해볼 수도 있다. 지하 농장의 논은 1년에 산모작으로 60kg 정도의 쌀이 수확된다고 한다. 초고층 건물은 산업혁명, IT혁명 등 과학기술의 진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도시의 얼굴을 바꿔왔다. 과거 사무공간 등 상징적 의미가 강했던 초고층 건물들이 이제 우리 삶을 윤택하기 위한 주거 공간으로 우리의 일상에 더욱 다가왔다. 도시의 얼굴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인류 문명 사회는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